올해 교양교육학회 락에서는 기로에 선 교양기초교육 외부자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성균관대학교 배상훈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어떤 사고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콜로퀴움이 우리 대학이 또 우리가 직면한 이 교양교육의 현안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또 아니면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했던 이 감춰진 문제들을 들춰내보면서 그에 맞는 가장 적절한 대응책을 같이 모색하고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교양교육 학회장님이신 정인모 교수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시죠? 이제 뭐 아까 사회 하시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선선해지고 이제 좀 활동하기 좀 편해진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잘 이번 학기도 잘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오늘 특히 또 배성훈 학장님 지난번에 이어서 또 좋은 이렇게 발표를 해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또 교양교육이 지금 여러 면에서 굉장히 변화가 이제 심하다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그런 교양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고민하고 수기하는 그런 그 행사나 그런 사업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특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잘 아시지만은 우리 그 11월 23일 날 그 숙대에서 이제 추계학술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많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서울이기 때문에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학회가 또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락 행사가 또 우리한테 유익한 그런 어떤 시간이 됐으면 감사했고 배성훈 교수님께 학생님께 더욱 이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배상훈 교수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상훈 교수님은 현재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현재 교무처장의 막중한 보직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뭐 배 교수님께서는 원체 잘 익히 잘 알고 계시기도 하고 매우 훌륭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소개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행 순서를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배 교수님께서 한 50분 정도 강연을 해주시면 경청한 이후에 10분 정도 휴식을 가진 다음에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순서를 참고하셔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잘 메모해 주셨다가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배상훈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배상훈입니다. 예, 그 소개 잘 시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화면을 보니까 이렇게 기라성 같은 분들이 보셔서 이게 강의가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정화 교수님도 계시고 이 집안 식구도 있고 해가지고 조혜긴 교수님도 오래간만입니다. 네, 그럼 제가 공유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음, 잘못 공유했다.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글쎄요, 그때 처음에 이렇게 강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준비하다가 좀 이렇게 호부가 있어가지고 잘 준비해 보려고 이름도 거창하게 했는데 무슨 외부자의 시선하면 뭔가 주목을 끌지 않을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렇게 외부자도 아닙니다. 왜냐면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실무위원회도 했고 운영위원회도 했고 뭐 교양교육학회에서 내는 학술지의 논문도 내고 해서 그렇게 외부자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저 관심사는 우리나라 교육 체제, 교육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해 갈까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교양기초교육을 한번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외부자의 시선이라고 쓴 것 같고요. 또 금방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박정아 교수님 계시지만 제가 대학에서 교무처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우리 학부대학이 교양교육을 가장 잘하는 대학 중에 하나인데
학부대학의 교양기초교육을 전담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을 교무처장이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모시려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TO 배정을 하고 선생님들 면접을 하고 할 때마다 대학의 경영진이나 여러분들이 저한테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합니다. 지금의 교양기초교육의 모습이 바른 것이냐? 혹시 하던 대로 하는 건 아니냐? 하던 교과목이 있고 그 교과목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은퇴했을 때 그 교과목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가르칠 선생님을 모시는 게 과연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디지털 대진환 시대인데 지금 하고 있는 교과목은 그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냐? 사실 상당히 많은 질문을 제가 받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교원 인사행정은 뭐 추측하실 수 있겠지만, 뭐 다른 대학도 물론 그럴 겁니다. 굉장히 꼼꼼하고 상당히 많은 점을 따지고 면접 전에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때로는 우리 학부대학의 선생님들께 제가 여쭤보고 학부대학장님 또는 우리 박정아 교수님 또 여러 선생님 여쭤보기도 하는데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답변할 위치에도 있어가지고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거하고 좀 연결해가지고 선생님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개시켜 주신 바와 같이 대학에서 교육학과 선생을 하고 있고요. 뭐 학생처장도 했고, 뭐 교무처장도 했고 했습니다. 되게 미래에 대한 관심이 커가지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다가올까, 그때 대학은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뭐 그런 책들을 쓰거나 번역하거나 또는 논문을 쓰거나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신종호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잘 가르치는 대학이란 뭘까? 지금 책 두 권을 냈는데 다시 고려대학교에 있는 변기용 교수하고 다시 뭐 세 번째 연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제일 관심이 크고요. 목차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들어 가장 마음에 와닿고 그래도 제가 보기에 타당한 것은 생태계라는 것인데요. 생태계라는 것은 어떠한 구성 요소가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 영향을 주거나 받거나 서로 결부되어 있다라는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교양교육은 이 교육 생태계에서 또는 사회 생태계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이 환경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고 대응은 하지만 교양 기초 교육이라고 하는 그 제도로서 가지고 있는 본질만 추구하기보다는 사회적 유용성을 지키면서 때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사회 환경으로부터 지지와 지원을 끌어내는 전략이 중요하다. 우리가 흔히 선언적으로 a priori 이건 반드시 옳은 거야. 당연히 그런 것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 못지않게 사회를 설득하고 지지를 끌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려면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 요구에 대해서 잘 알고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럴 때 저는 중간 자적 위치에서 볼 때 사회가 또는 대학의 경영진이 학생들이 상당히 거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환 기초교육의 참된 가치나 본질을 때로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과연 쓸모 있는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 현 사회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굉장히 거칠게 요구하고 반영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그건 우리 나름대로 교양 기초 교육에 맞게 변형해서 받아들이고 떼고 그것이 틀렸다고 하면 대학에서는 총장일 것이고 사회에서는 교육부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또 학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 환경을 설득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도 있다. 그에 비추어 봐서 중간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환경 변화나 교육과 관련된 기술의 진보가 굉장히 빠른데 지금의 우리 제도가 이를 과연 따라가고 있는가? 그걸 저는 교육행정 선생인데요. 그걸 무슨 지체 현상이라고 되게 표현을 하죠. 제도 지체 현상은 있는 건 아닌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사회 변혁이나 제 표현으로 학생 성공의 걸림돌이나 장애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대학원에서 읽힌 책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 선생이 쓴 책인데, 어, Remaking the American University라고 하는 건데, 부제가 너무 재미있습니다. 마켓 스마트 앤드 미션 센터드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클라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뭐 요새 뭐 연합대학, 공유대학 이런 말씀, 뭐 글로컬 대학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클라커라고 하는 사람이 UC 대학 그 연합대학의 전체 총장을 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우리 대학들은 아크로폴리스하고 아고라 사이에 있다. 아크로폴리스라는 것이 학문의 전당으로서 진리를 추구하고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한편 아고라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요구나 사회의 요구나 이 마켓, 그러니까 학문의 전당과 마켓 그 사이에서 무슨 텐션을 가지고 있는 게 대학의 현실이다. 이 굉장히 좀 오래전에 쓴 책이긴 한데 저는 대학 고등교육 전체도 이 상황이 마주하고 있고 교양기초교육은 저는 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단락을 제가 발췌한 걸 읽어보면 Stay safely within the Acropolis. 학문의 전당에 편안하게 머물고 있는 것은 머물기만 한다면 financial support, 그러니까 재정적인 지원이나 opportunity, 교수 초빙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마켓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서포트를 잃어버리는 것일 수도 있다. 클라커란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크로폴리스라는 게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고 학문의 본질이긴 한데 거기 안에만 이렇게 갇혀 있으면 소위 말하는 마켓이 줄 수 있는 서포트나 어퍼튜니티는 잃어버릴 수도 있다.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칼리지나 유니버시티는 만약에 마켓의 인터레스트에 시장이 요구하는 바에 완전히 도미네이트 돼 버리면 퍼블릭 퍼포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교양 기초 교육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펀더멘탈한 미션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어 마켓을 좀 더 센서티브하게 하면서 교양 기초 교육의 그 미션에 센터드 할 때 마켓을 좀 더 스마트하게 대응하면서 센서티브하고 스마트하게 대응하면서 미션 센터드 할 때 오히려 슬기롭게 살아남을 수 있지 않느냐 하고 고등교육 체제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교양기초교육에도 충분히 시사점이 있다. 그러니까 교양기초교육이 추구하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목표, 인간의 성장이 됐든 제가 사실은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대교협의 대학교육이라는 잡지의 편집위원장을 하는데 대교협을 만난 사람들 코너에서 연세대학교 김형석 교수님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문학적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유지성을 가지고 진실을 얘기하게 하는 것, 양심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하고 판단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인문학의 기초고 해야 할 바다라는 말씀을 듣고 울림이 컸는데 그런 본질을 지키면서도 사회가 요구하고 학생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스마트하게 대응을 해야 지지와 응원을 끌어낼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영어긴 하지만은 이게 대학 물론 교양 기초교육계에도 충분히 통용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일 것 같고요.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써먹는 자료이긴 한데 제가 지금 교무처장 하기 전에 학생처장 할 때 모셨던 총장님께서 주신 맥킨지가 대학들에게 컨설팅한 자료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재정 절벽 시대를 맞았을 때 대학이 사는 법에 관한 것인데요. 재미있는 부분이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재정이 어려울 때 대학들은 당연히 두 번째 줄에 커스트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 필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스튜던트 아웃컴을 올리는데 포커스를 둬야 대학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저 중간쯤에 가면 이런 게 있어서 리더스, 제가 사실 이 총장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 교양교육의 리더들이 모이셨으니까 교양교육 리더들은 컴펠링한 체인지 스토리가 필요하다. 어, 대학 구성원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인스파이어 할 수 있는 그 내용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왜 변화해야 되고 그 변화가 시급한지를 그 리더들은 구성원들에게 잘 얘기를 해야 된다. 저는 교양교육 리더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양교육 학장님들, 학회장님들, 뭐 그런 분들. 야, 이 컨설턴트라고 하는 사람들도 코스트를 넘어서 학생에게 초점을 두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교양기초 교육의 생존이 이제 문제라면 이 생존 제가 이제 되게 연구자들이 무슨 연구를 하거나 논문을 쓸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용어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 생존이란 말을 어,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두 개의 의미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남음이고 하나는 살아있음이래요. 교양교육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은 살아남는 게 목표냐 아니면 살아있는 게 목표냐. 살아남으면 뭐고 살아있으면 뭐냐. 살아남으면 그럭저럭 버티는 게 살아남는 거라고 합니다. 저는 이건 대학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는데요. 당신들은 살아남는 게 목표냐? 예? 저가의 교수를 충원하고 저질의 교육을 주고 학교는 잘 안 고쳐도 그냥 학교를 유지하고 버티는 게 목표냐? 아니면 교육으로서 또는 교양 기초 교육으로서의 가치와 책임을 다하고 의미 있게 존재하는 게 목표냐? 전 당연히 살아 있음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치와 책임을 다하고 의미 있게 있어야지 때로는 대학 내에서 어떤 취급을 받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전략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좀 더 변화에 센서티브하게 반응을 하고 혁신하는 조직이나 기관의 특징은 민첩성인데요. 애자일하게 대응을 하고 교양 기초 교육의 길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 첫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 교양 기초 교육계가 변화하는 환경을 직시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럼 뭐가 환경 변화이냐? 요것을 한번 설명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사실은 뭐 대학들이나 여기 뭐 단체나 이런 데 가서 제가 강의하는 자료의 일부분인데 뭐 교양기초교육이 마주하는 환경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드리면서 교양기초교육계에 주는 시사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리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저는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아예 판도 자체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정나라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작년에 우리가 23만 명의 아이를 낳았는데요. 이 친구들이 대학에 갈 쯤 되면 아주 보수적이고 낙관적으로 대학 진학률을 70%를 잡으면 16만 명 정도가 어, 대입 시험을 치는 친구인데 여기에 N수생을 한 4만 명 정도 보태면 한 20만 명 정도가 대학에 들어올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학력고사 세대인데 제가 대학에 학력고사 볼 때 100만 수험생이랬거든요. 100만에서 20만이면 정말 간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줄이 5개 있으면 4줄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수도권 대학 정원만 19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수도권 대학 선생님들이 우리는 세이프한가? 그렇지 않아요. 지방의 의치한수, 거점국립대, 사관학교, 경찰대 뭐 등등 하면 하여간 청년 인구는 한 20년 지나면 한 반쯤 줄고요. 생산 가능 연령 인구는 한 45% 줄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국가 경제적 이슈라고 하면 대학이 당장 돈줄이라고 할 수 있는 입학 연령이 5분의 1로 줄어들 때 그러면 5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은 수입이 5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인데 어디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인가? 예,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학과들이 버티고 있고 전공이 버티고 있을 때 교양은 어떻게 갈 것인가? 당연히 이것이 주는 시사점은 제가 이제 국가교육위원회의 어떠한 그 위원회의 위원입니다. 위원을 하고 있고요. 계속 발표를 이어가고 있는데
뭐 이름을 특정하진 않겠지만 사회적으로 굉장히 저명하시고 문화 인류학자신데 발표를 하더군요.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고등교육을 발표하는데 제 눈에 한 딱 드이는 대목이 불릿이 교수와 학문을 위해 존재하는 학과. 저 장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의 대학들은 교수와 학문을 위해 학과를 존재시키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들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튼 저는 학생 성공이 연구 중심제이기도 한데 제가 대학을 바라봤을 때는 시소처럼 교수와 학생이 굉장히 언밸런스하고 대학의 기능 중에 연구와 교육에서 연구로 치우쳐 있고 대학이라고 하는 커다란 기관과 교수 학생 개인에 봤을 때 기관 중심으로 가고 있어서 이걸 바로잡는 게 대한민국 고등교육에 있어서 중요하겠다. 특히 교수와 학생의 관계에 있어서 무게중심을 다시 학생 중심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어디 가도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만은 제가 학생처장 때 그림인 그림이지만 지금 교무처장이면서도 제일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인데 항상 학생을 센터에 두고 교육과정을 만들고 학습 큐레이팅을 하고 학습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더더군다나 이런 그림은 자유전공, 무전공, 전공자율 선택제 같은 게 있을 때 대학이 제공하는 그 많은 학습 경험을 어떻게 그 학생의 잠재력과 흥미, 진로 따라서 큐레이팅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되게 교양교육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간다고는 하지만 1학년 때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면 제 예상으로는 1학년 단계에 상당히 많은 진로 교육과 가치관 교육 같은 게 들어가게 될 텐데 기존의 교양교육 시스템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버틸 것인가. 학생 수가 이렇게 줄어들 때 직접적인 것은 일단은 아까 아고라라고 말씀드렸지만 학생과 사회는 어떤 교양 기초 교육을 원하는가? 뭐 지금 우리 학부대학에 계신 교수님도 계시지만 내가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는 게 맞는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 학생의 성장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맞지요. 반면 학생과 사회는 우리 교양교육계 학부대학에 어떤 교육을 지금 이 시점에 미래를 보고 원하는가를 생각하고 교과목을 개설하고 강사를 모집하고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전망은 아주 새로운 학습 생태가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건데요. 뭐 별의별 캠퍼스가 많이 생겼습니다. 멀티 캠퍼스, 패스트 캠퍼스, 오픈 캠퍼스 뭐 등등등등이 하는데 유사한 고등교육 공급자들이 생겨나고 경쟁이 다각화됐는데 한 1, 2년 전만 해도 이 사람들이 빅데이터, 파이썬 이런 것만 가르쳤는데요. 요즘은 교양 교육도 합니다. 박웅현이라고 아시잖아요. 이를 불렀다가 창의, 크리에이티브 이런 거 얘기도 하고 우리 글쓰기 선생님들 계신데 김영하 작가 불러다가 글쓰기를 가리키고 근데 이런 분들 김영하 작가 같은 분을 대학에서 모시려면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야 될 텐데 우리가 하고 있는 수업이 이 수업과 반드시 경쟁할 이유는 없지만 대학 바깥에 상당히 많은 학습 기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울타리를 높이 세울 수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요즘 학생들은 지금 미국 데이터이긴 하지만 학위가 중요하느냐에 대해서 10년 전에 한 74%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절반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고민해 보면 뭐 시간의 문제이지 학위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경험이 더 중요한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 책이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또 이렇게 교육대학원 가르치던 책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 고등교육의 역사를 쭉 훑은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ICT 기술과 테크놀로지는 훨씬 낮은 가격으로 훨씬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색다른 고등교육기관을 낳게 될 것이다. 그동안 특권과 희소성에 의존하던 전통적인 대학들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한 줄 안 쓴 게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통적인 대학만이 고등교육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릴 때가 됐다라고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한마디로 덧붙인다면 만약 우리 대학에 우리 교수님들께 독점적으로 학위를 수여하고 학점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과 권능과 효용성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교양기초교육에서 주는 시사점은 이렇게 익스텐디드 된 넓어진 교양기초교육 생태계에서 대학과 교양기초교육 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미 초중등 교육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교과서에 나오는 진도 나가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교내외 방과후 학교, 서머 캠프 뭐든지 다양한 학습 경험을 큐레이팅 해주는 코칭의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초중등 교육은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학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제 교무처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학은 이미 계열제 입학을 오래 했지만 더 큰 충격이 한 200명 넘는 학생을 이제 자율 전공학부로 오게 되는데 이 친구들을 어떻게 내년부터 받아야 될 텐데 할 것인가? 당연히 코칭해야 되고 진로해야 되고 서포트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것인가? 학부대학이 받을 것인가? 성균 멘토가 우리 학교 이제 학사 지도 교수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또는 학부대학에서 전임 지금 강의하고 계신 분들의 역할은 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요구가 왔기 때문에. 만약 그 요구를 외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면한다면 대학 당국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우리가 정부와의 관계에서는 납세자가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물론 뭐 제가 너무 마켓주의자는 아니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답을 해야 된다. 더 넓어집니다. 국경 없는 학습 시대. 그 화면에 나오는 분이 총균세 책을 쓴 제러드 다이아몬드 UCLA 교수거든요. 이 사람을 만약에 이 교수님을 우리나라로 모신다면 퍼스트 클래스에다가 5성급 호텔에다가 한 번 강의하는데 한 300만 원 드려야 될 텐데 지금 줌으로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멀티 캠퍼스, 패스트 캠퍼스 차원이 아니고 이제 총균세라고 하는 역사적인 그 뭐 대단한 걸 가르친 사람을 줌으로 땡겨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란 말이죠. 두 가지 선택 초이스가 있을 거예요. 더 울타리를 높이 세운다. 울타리를 낮춘다. 근데 저는 뭐 확신합니다. 더 울타리를 세우는 대학은 울타리를 더 세우는 학과는 더 학생들을 잃을 확률이 크다. 디지털에 이게 정말 무서운데 20년 전에 MIT는 벌써 오픈 코스웨어를 시작을 하고 10년 후에 무크의 시대가 다가왔는데 저기 옆에 있는 다프너 콜러라는 사람이 스탠포드 교수였잖아요. 이분이 University of Everywhere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아까 이거 시작할 때 보니까 뭐 제 강의를 녹화한다고 이렇게 리코드 한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만약 리코딩이 되면 요걸 그대로 출퇴근 버스 안에서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스타벅스에서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커피빈에 들을 수 있을 것이고 무크에 있는 거 다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싼 등록금으로 세계에서. 그래서 그 MIT가 세계 1등 대학이 20년 전에 안 해도 되는 OCW를 왜 시작했을까 궁금증이 생겨서 찾아보니까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역시 MIT는 MIT입니다. 앞으로 열릴 새로운 큰 무대에서도 1등 하겠다. 선도적인 지위를 20년 전부터 그러니까 20년은 내다보고 MIT는 준비를 한 거다. 여기 그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대학만이 고등교육을 제공한다는 뿌리 깊은 신념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래된 기관들은 또는 대학들은 지금까지의 관행에 너무 익숙해져서 새로운 경쟁자가 그들의 비효율을 겨냥해서 위기에 빠뜨리기 전까지는 어떠한 변화도 꾀하지 않는다라고 이 책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책에는 그냥 옮겨왔습니다. 좀 스케어리하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음. 어,
제가 이제 성균관대 교무처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좀 했는데요. 교육과정 개혁을 하고 교수님들 인사제도 개편하고 세 번째로 디지털 교육 혁신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지털 교육 혁신원 그 선생님들께 자료 수집을 부탁했는데 역시나 스탠포드, MIT, 아리조나 같은 데는 2021년부터 디지털로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제가 쓴 칼럼 중에 하나인데 재밌는 거예요. MIT의 오픈러닝 부총장님 밑에는 16개 팀이 있다고 그러네요. PD 팀이 있고 무슨 팀이 있고 뭔 팀이 있고 야 이게 그러면 야 뭐 MIT는 MIT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음, 제가 이번 슬라이드에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정확히 6년 전에 성균관대학교의 일단의 학생들이요 무크 듣고 있다고 학점 달라고 총장님께 이메일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코스웨어와 무크가 활발해질수록 우리 교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주도적인 학습자가 되라. 좋은 학습 경험이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배워라. 그게 너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랬더니 우리 학생들이 무크를 듣고 15주차 수업인데 퀴즈까지 보니까 학점을 달라. 근데 좀 미안했나 봐요. 총장님께 우리 교수님들은 플립러닝 하시면 된다. 우리가 무크를 듣고 선생님들은 질의응답을 하시면 된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 총장님과 제가 그 이메일을 받고 굉장히 곤욕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제가 교무처장이 되니까 더 고민되는 거예요. 이 교수님들의 책임 시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간단한 이슈 아니죠.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교육의 무대가 글로벌로 확장되는 시대에 우리 교양 기초 교육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학생들을 가스라이팅하고 내품 안에 키울수록 대학과 교수는 편해지고요. 우리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이고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진취적일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 당연히 디지털 혁신인데 해외 대학을 보면 책, 동영상, 이미지, 음성, 모든 학습 자료, 신종호 교수님이 전공이시니까 다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누구에게나 제공될 것이다. 성급한 얘기일지는 모르겠으나 대학 입학 허가도 시대착오적 개념이 될 수 있다. 전통적인 대학 학위는 기억 속으로 사라지리라고 본다. 여기 평생 학습 계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학위 대신에 평생 동안 학습을 하고 그 기록을 디지털 형태로 축적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제가 지금 교육부하고 캐리스로부터 수탁받아서 디지털 배지와 포트폴리오, 이 포트폴리오를 활성화하는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MIT가 새로운 무대가 열리고 거기서도 선도하기 위해서 20년도 전에 오픈 코스웨어를 시작한 것처럼 저희가 성대가 디지털 배지를 대학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학생 성공센터장 할 때 5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디지털 배지를 시작을 하고 있고 일부 글로벌 대학도 글로벌 기업도 하고 있는데 좀 한 20년 보거든요. 20년 후에 과연 또 진짜로 학생들은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학생들은 내 수업만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르바이트도 하고 사교도 하고 동아리도 하고 별의별 인턴도 하고 캡스톤도 하고 교환학생도 가고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저희는 디지털 배치를 부여하기 시작을 했고 정부 국정과제인지 뭐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교무처장이 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입학부터 졸업까지 상당히 많은 학습 경험을 할 텐데 거기에는 정규 수업 외에도 프로젝트도 있을 것이고 서머 캠프도 있을 것이고 봉사도 있을 것인데 아날로그 성적 증명서 한두 장으로 하는 것은 인색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의 시대가 가야 되고 소위 말하는 러너 월리스를 만들고 우리가 카드를 모으듯이 배지를 쫙 모아서 이것을 진학에, 취업에, 인턴에, 유학에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 활용 시스템이다라고 보고 요즘 학생들은 이력서 대신에 포트폴리오를 많이 만들잖아요.
참 재밌습니다. 이게 포트폴리오가 되면 인터랙티브하게 팝업으로 그들의 학습 경험의 증빙과 역량과 프로덕을 다 띄울 수가 있거든요. URL 하나로. 이런 시대에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양 기초 교육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뭐 성대 같으면 성균 논어가 교책 과목이고 너무 중요한 것이죠. 논어 강독을 하겠죠. 강독은 강독대로 하되 이런 디지털 시대에 학생들의 인성은 논어만 읽어서 되는 것인가? 봉사활동은 어떤 것인가? 팀 프로젝트에서 협업과 공존을 배우는 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인증하고 축적하고 전공을 선택하고 대학원을 선택하고 도움 주게 할까? 이런 고민이 이제 되는 거죠. 막 탈경계 시대는 너무 잘 아시는 거니까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성대 데이터인데 요 다트가 다 학과들이에요. 정말 심플하게 해봤는데 그 학과 학생들의 비교과 참여율, 복수 전공 이수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학과 울타리 바깥으로 넘어가는 활동을 하는 비율과 취업률을 보니까 슬라이틀리 이렇게 정적인 관계가 있다. 이거 전후 관계는 못 보고 요 중간에 그 미디에이터나 뭐 굉장히 매개 요인이 많이 있을 텐데요. 하여튼 제가 이제 교무처장하고 나서 그 교육과정 혁신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성대 건데요. 제가 쭉 들여다보니까 이공계는 전공 필수가 63학점이고 우리 대학이 학부 대학이 되게 세거든요. 그러니까 교양이 갑자기 게다가 이전 총장님께서 DS라고 디지털 데이터 사이언스를 넣으시는 바람에 교양이 53학점으로 늘어나고 선택이 14학점 남아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제가 교육학자로서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학생들에게 선택을 14학점 남아주고 창의 융합 교육을 하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다 이해를 해서 전국 대학에 대고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더니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전공은 다 12학점 4과목씩 내놔 주시고요. 학부대학에 설명을 드렸더니 또 줄여주시고 선택이 이렇게 늘어났고 이 선택을 마이크로 디그리 할 수도 있고 융합 트랙을 할 수도 있고 복수 전공을 할 수도 있고 크로스 리스팅 단과 과목을 들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 공대 같으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12학점을 공대 선생님들이 다 내놨는데요. 그래, 기계공학에서 연력학을 배우고 기계를 배운 다음에 만약 너가 어, 전기자동차 회사를 현대에 가고 싶다고 한다면 신소재공학에서 내세우는 배터리를 들어라. 2차 전지 수업을 들어라. 화공과에서 제공하는 촉매와 뭐 이런 걸 들어라.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크로 디귿 한 10개 정도 만들고 요 12학점씩 줄인 거에다가 이렇게 쭉 만드는 거고 요 색깔 다른 게 학과들의 조합이거든요. 로봇 할 친구가 있고 반도체 공정할 친구가 있고 양자할 친구가 있고 스마트 팩토리 할 친구가 있고 배터리 할 친구가 있고 헬스케어 할 친구가 있고 그린 에너지 할 친구가 있는데 공대에서도 듣고 정보통신대학에서 반도체가 제공하는 수업도 듣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도 기르기보다는 정말 더 열심히 전공 공부를 하고 싶으면 좀 대학원에 가라. 저는 그런 생각인데요. 뭐 그런 식으로. 그랬을 때 지금 교양기초교육계가 분명히 대답을 해야 될 거예요. 전공 자율 선택 제도와 벽 허물기라고 하는 큰 웨이브가 오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창의 융합적인 인재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1학년 교양기초교육은 온전히 우리 거야라고 할 것인가? 뭐 등등등. 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성화 대학이 살아납니다. 제가 이제 태제대학교 설립 추진위원을 했고요. 덕분에 미네르바 선생들하고 한 1년 이상 스터디를 했는데요. 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미네르바 만든 벤 넬슨이 쓴 책입니다. 앞으로 대학이 살아남으려면 오디너리 하면 안 되고 익스트라 오디너리 그러니까 평범하면 안 되고 비범해야 될 것이다. 컨벤셔널
관성과 타성에 젖으면 안 되고 unconventional 해야 될 것이다. 앞으로 대학이 살아남으려면 knowledge와 esteem이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differentiation을 해야 되고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과 직업과 삶의 세계에서 마주하는 것이 relevant 해야 될 것이다. disconnect 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는 그래서 제가 대학들이 하루 여쭤봐서 당신 대학이 얼마나 특성화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보시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리 교양 기초 교육은 얼마나 삶과 렐러번트하고 우리가 에이스 때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대학의 거원하기 이념 김영석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뭐 예컨대 국립대학은 학문 지성의 전당이면 뭐 예컨대 고대 같으면 민족 교육을 하고 또 어느 대학은 기독교를 넣고 성대는 유학을 중심이고 뭐 하여튼 디퍼런시에이션을 하는 게 필요할 텐데 우리 교양 기초 교육은 거기에 얼마나 응답을 하고 있는지를 대답을 해볼 필요가 있다. 협력만이 살기다. 이게 손동현 지금 뭐 축하드리겠지만 우송정보대학 총장님이 되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대학이 이렇게 외딴 섬으로 살면 안 되고 그분들 말씀하신 제가 이제 공유대학 연구도 했었는데 너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제가 이 그림을 5년 전에 그린 그림인데요. 대기업 잡지에 지역에 있는 대학끼리 연합을 하고 그때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그 지역에 있는 기업에 있는 연구소도 참여를 하고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도 참여하고 심지어 타 지역에 있는 대학까지도 참여하는 공유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을 그렸는데 이번에 글로컬 대학 30을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대학과 연구소를 묶는 창원대학이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지역의 교육 연구기관의 통합, 지역사회 통합, 심대역, 광대역 연합까지 가겠다. 불과 5년 사이에 제가 5년 전에 이게 굉장히 아이디어란 모습이다라고 막 그리고 글 쓰고 했는데 5년 사이에 그냥 쫙 물론 방향이 맞다 틀리다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고 정부가 돈을 미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으나 5년 만에 광대역 연합에다가 교육 연구기관의 연합에다가 지산학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걸 보니까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5년, 10년 안에는 가지 않을까. 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연합대학 넘어가고요. 마무리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교양기초교육도 이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 사이에서 아크로폴리스적 사고와 행태와 고집을 피울 것인가? 아니면 아고라에 얼마나 스마트하게 대응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라이즈가 아마 교양기초교육계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제가 라이즈 뭐 이것도 뭐 하고 뭐 라이즈 전체 하는 센터장들 또 도청의 과장들 근데 꼭 가서 강의를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너무 대학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똑바로 교육시켜야 되겠다. 뭐 들리는 얘기이긴 하지만 뭐 도청이 대학을 마치 부속 기관처럼 여기고 도지사의 공약 사업을 실행하는 기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어쨌거나 현실은 2조 이상의 돈을 도청을 통해서 풀고 도지사가 선출직인데 나서게 될 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에 부합하는 인재의 양성과 지역 주민 재직자를 위한 평생학습을 제공하라는 것이 대부분의 요구일 텐데 당신들 교양기초 교육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물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돈 예산을 만들고 여기에 부합하는 대학들이 돈을 따먹으세요 했을 때 우리 교양기초교육계는 그거는 아고라의 일이야. 그건 천박한 일이야 라고 할 것인지 어떻게 덤벼들어서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조금만 더 환경 변화에 우리가 좀 더 민첩하게 반응을 하고 학생과 지역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거친 요구일 텐데 교육적으로 타당하게 변용을 하고 때로는 지역을 설득하는 그런 작업이 지금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통적인 대학들은 안전한 계곡에서
오랜 세월 살아오는 동안에 정체돼서 진짜 이상하고 비싼 곳이 돼버렸다. 새로운 경쟁자가 계곡을 찾아와야만 진화의 행진을 시작한다. 학점과 학위를 파는 비즈니스, 대학을 성장시켜온 수익성 높은 사업을 이제 접어야 할 수도 모른다. 타성과 관료주의 장벽에 사로잡혔던 대학들이 저 높은 상아탑의 높은 곳에서 물러나서 그 빈 땅에 뭔가 새로운 것을 지을까라고 이 책의 맨 마지막 챕터가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뭐 저는 교양기초 교육도 뭐 마찬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외부자의 시선이었고요. 중간자의 시선이었고 한번 생각할 거리를 던졌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 미래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뭐 대학의 변화, 또 그것과 동일하게 기초 교양 교육이 직면할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엄중하고도 묵직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배상훈 교수님 발표 항상 듣는데, 다른 날보다도 훨씬 더 좀 심각하고 심한 발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한편으로 무겁긴 합니다. 원래 저희가 끝나는 시간이 한 50분 정도, 그러니까 한 50분 시간을 드린 한 10분 좀 넘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회자의 권한으로 10분 쉬고 하면 또 자리 정리하고 그럴 시간이 필요하니까 괜찮으시다면 그냥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들 어떠신가요? 다들 바쁘시기도 하고요.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 그러면 편하게 아마도 그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고 또 질문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질문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네, 네. 교수님. 네, 잠깐만요. 네, 그러면 저는 목소리가 먼저인지 손이 먼저인지 제가 결정을 해야 손을 되는데, 예, 들어야 손동현 총장님 먼저 하십시오. 네, 손도 들고 목소리로 말씀해, 손동현 천장님 네, 말씀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조급해서. 그러니까 현실에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지적 능력을 부여해야 된다. 그 능력을 부여하는 장소는 아고라하고 뭐라고 그러셨지? 그 하여튼 중간쯤 돼야 된다. 아크로폴리스 사이. 아크로폴리스요. 아크로폴리스하고 아고라하고 중간. 근데 우리의 지식 사회가 지식의 세계가 어떤 거는 아크로폴리스에 가야 얻고 어떤 건 아고라에 가야 얻고 음. 그렇게 좀 구분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엉거주춤 중간이라는 거는 잘못하면 그게 공허한 것이 되기 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오래전부터 그 이제 지식 사회에서도 지식의 영역에서도 오래 변하지 않는 영역이 있고 수시로 변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 그렇다면 대학에서 각 전공 학과에서는 수시로 변하는 응용 학문을 추구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걸 현실적으로 어디서 감당할 것이냐. 경영학과에서 할 것이냐, 기계공학과에서 할 것이냐, 의과대학에서 할 것이냐. 아니다. 그거 교양교육 과정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그러니까 아고라도 아니고 아크로폴리스도 아닌 중간 지점에 서라 그러면은 교양기초교육은 좀 애매해질 것 같아요. 배 교수님 어떤 생각이세요? 중간에 쓰란 말씀은 아니었고요. 당연히 본질을 지키는데 환경의 변화를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변용시켜서 내 본질을 지킬 것인가를 고민하자는 말씀이고 사실 답은 같이 만들어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어정쩡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당연히 본질은 중요한 것이죠. 근데 본질만을 지키기 위해서 바깥의 요구를 외면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었죠. 예. 그렇다면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네, 조혜경 교수님, 네.
네. 배상훈 교수님 너무 유익한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평소에 생각해 오신 것들 너무 중요한 지점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이제 학생을 중심에 넣어야 된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정말 가르칠수록 학생들이 원하는 게 뭘까를 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고 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 성공을 상당히 중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학생 성공이라는 것이 목표 차원에서는 설정할 수 있으나 그것이 이제 결과에서 어떤 정도로 달성되었는지 우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분명 있어야 될 건데 그 단순히 뭐 취업률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학점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진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학생 성공을 주장하고 계신 입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그거를 파악을 하고 계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호출대에 온 것 같으네요. 제가 무슨 논문을 하나 썼는데요. 이런 질문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근데 결국은 학생 성공은 굉장히 맥락적이고 다의적이고 학생마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 연구도 해봤어요. 학생 성공 장학금을 받고 학장님들이 우수하다고 뽑은 학생들을 한 20명인가 인터뷰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크로스 케이스 어널리시스를 하니까 너희들은 학생 성공의 징표가 뭐라고 생각하니? 했더니 굉장히 각양각색이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좋은 회사에 취업해서 월급을 받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학점이 높은 것이요. 어떤 학생은 평생을 데리고 갈 친구를 얻는 것이에요. 뭐 등등등.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진로를 뚜렷하게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self awareness,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요. 등등 했고, 그 미국에 나오는 문헌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 학생들에게 이렇게 우스갯소리인데 한국 학생들에게 가장 재밌게 미국 아들에게 나오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재밌는데요. 우리 엄마 아빠가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이더라고요. 야, 근데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면 저는 학생 성공 센터장 하면서 성공을 그렇게 디파인을 하려고는 하진 않았는데 대신에 다양한 성공 모델을 찾고 실패 모델을 찾아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려고 했고 그들이 걸어간 길을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왜냐면은 롤 모델링 전략이 가장 좋겠다. 그리고 판단은 아이들이 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해서 뭐 답은 잘 못한 것 같은데 딱 떨어지게 이게 학생 성공이다. 근데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학생 성공에 대해서 대학들이 생각 안 해온 것만은 사실이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지점은 그가 학생 성공을 목표로 놓고 교육을 실행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과 비포 애프터 그런 교육을 실시해서 이러이러한 성과를 네, 얻었기 때문에 학생 성공에 진짜 성공했다. 뭐 내지는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를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혹시 뭐 목소리로 음성으로 질문하시기 어려우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문 준비하시는 중에 이상원 선생님이 채팅창으로 질문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지극히 내부자의 시선인 것 같은데 어째서 외부자의 시선이라고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뭐 일단 솔직히 질문이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요. 내부자냐 외부자는 상대적 개념인 것 같아요. 상대적인 개념. 제가 내부일 수도 있고 제가 외부일 수도 있고 내부자의 시선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하신 그게 좀 저도 궁금하네요. 아, 이미 내부에서도 다 알고 있는 얘기이다 이 말이신 것인가? 네, 음, 죄송합니다. 제가 지극히 내부자 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네, 어, 저는 그 제목을 듣고 이 강의를 들어오면서 예상했던 건 바깥에서 보는 대학 얘기를 주로 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음,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만들고 프로그램을 그 내부에서 기획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이어서, 아, 이 제목은 그러면 선생님의 입장보다는 객관적인 상황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아, 것일까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제가 교무처장이잖아요. 우리 학부대학에서 저한테 교육과정과 교수 TO 요청했을 때 전 철저히 외부자의 시각에서 학부대학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오늘 좀 더 신랄하게 얘기할 수는 있었는데요. 제가 그 신랄하게 얘기는 안 했거든요. 박정환 선생님 계시지만 제가 같이 말씀 나눈 것도 있고, 글쓰기 수업이 교양기초교육의 본질이다. 그게 맞냐고 묻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아직도 글쓰기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훨씬 더 신랄하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우리 손동현 총장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글쓰기는 철학과 출신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 훨씬 더 신랄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좀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좋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제가 이제 교무처 입장에서 학부대학을 봤을 때는 외부자 시선인 것 같아요. 근데 교수라고 하는 한 공동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기업을 상대로 했을 때 전 당연히 우리 코올리그고 고등교육 생태계에 있는 사람이 내부자는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교양기초교육계에 있는 선생님들이 생각할 거리를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나중에 이제 술 한잔 마실 기회가 있으면 훨씬 거친 얘기도 할 수도 있을까 모른다. 같이 네. 네. 그럼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혹시, 나오미, 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을 드리려면 화면을 여는 게 예인 것 같아서 열었는데 혹시 보이나요? 저는 네, 제가 잘 안 보입니다. 네. 켜져가지고. 네, 저기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 사실 좀 중간에 들어와서 처음 앞부분을 좀 못 듣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들으면서 또 이 부분 아니고도 계속 이제 교양교육과 관련해서 늘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했던 생각인데, 아까 조혜경 교수님도 그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 성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굉장히 막연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뭔가 빠르게 뭔가 변화되면서 창조 경제부터 시작해서 모호한 용어들이 계속 등장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충분한 논의나 뭐 이런 고민이 없이 계속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특히 성공이라고 했을 때 한국 사회에서는 취업이나 또는 그 교육의 어떤 것도 잘하는 교육도 늘상 기업에 맞는 음? 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 종속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마치 성공한 인간처럼 연봉을 잘 받는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대학 이후의 삶에 누구나 다 동의하시는 바겠지만 어, 성인으로서 다른 어떤 사회적인 활동, 인간관계 이런 모든 부분들을 아울러서 그런 부분들이 삶에서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저의 그냥 생각일 수 있는데요. 발표하신 배상원 선생님께서는 성공이라고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선생님의 생각. 네. 그러니까 아까 미국의 경우는 이런 것 같은데 한국의 경우는 이런 것 같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성균관대에서 생각하는 성공이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것이 무엇인지 또 선생님 생각하시는 그건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저기 배 교수님 잠깐만요. 제가 네. 이게 이제 그 좀 비슷한 질문이 채팅창에도 올라와서 같이 대답을 해주시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요. 경기대 김기범 교수님이 채팅창에 학생 성공과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공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면 비교의 경쟁을 강화하는데 네. 그것은 불행의 원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우, 좀 이상한데요. 따라서 교양교육은 협력과 생성을 위한 인문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문명 전환 시대 반시대 성찰을 위한 교양교육도 필요하지 않은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아마 남미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조금은 맥이 통하는 것 같아서 같이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수도 없이 이런 토론을 하고 해봤는데 그럼 제가 선생님들께 한번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게 끝나고 구글닷컴에 들어가서 student success라고 치면 미국 대학 대부분들이 student success 센터를 가지고 student success가 뭔지 define 하려고 하고 student success를 위해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미국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요. 또 대학들로 보면 진로 성숙을 스튜던트 석세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이모셔널하게 성숙하는 사람을 스튜던트 석세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소위 말하는 포스트 칼리지 아웃컴 취업이나 진학을 잘하는 것을 스튜던트 석세스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인터퍼스널, 인트라퍼스널한 스킬들을 잘 길러주는 것이 스튜던트 석세스라고 보는 것도 있어서 이 성공이라는 것을 얘기하면 되게 비판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경제적 접근이다. 돈 버면 장땡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성공은 큰 엄브렐러 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는 것 자체로도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대학가에서 학생 성공이 뭔지를 서로 토론하는 분위기를 만든 것부터 그랬을 때 성균관대학은 수기치인이라고 하는 건학 이념과 인의예지라고 하는 교시와 학생 성공 역량 5개가 있는데 자기주도성, 진취적 정신, 글로벌 역량, 시빅니스, 시민 정신 5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균관대학교가 하는 그 많은 프로그램은 그 역량을 중심으로 매핑이 되어 있고 기획조정처에서 돈을 받고자 할 때는 어떤 역량을 추구한지를 형식적으로라도 얘기를 하고 되고 있는데 우리는 적어도 일단은 인디비주얼 다이버시티는 있기 그들의 꿈과 커리어는 있겠지만 적어도 성균관대학교가 건학된 이념은 수기치인이고 인이해지고 5가지의 역량을 기춘 상태에서 자기 갈 길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이게 옛날에 에이스 할 때도 그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반성은 대학들이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교육할 것인가. 대개는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성공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있고 그게 뭐 제가 뭐가 옳고 뭐가 타당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학과 차원이 됐든 대학 차원이 됐든 물론 회귀라 하지 않으려면 않겠다고 그 대학 공동체가 합의를 봐도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학생들을 길리는 게 교육적 책무성을 다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경제적 성취나 직업을 얻는 것이 성공은 아니다. 근데 이 네이밍을 고민할 때 가장 직관적으로 쉽게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고민했는데 스튜던트 석세스는 이미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이 고등교육계에서는 상당히 정립된 단어이고 리터러처도 상당히 많거든요. 재미있게 우리나라에 그런 리터러처나 학문 연구가 별로 없어요. 그것은 대학과 교수들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반증하는 결과라고도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의 바탕을 두고 성장과 발달의 기초를 둔 선생님들이 디파인하는 것이 있고 교육학의 바탕을 둔 사람이 디파인하는 방식이 있고 손동현 선생님처럼 철학적으로 디파인하는 인문학적 디파인이 있을 텐데 저는 논의를 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걸 꼭 획일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나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대학의 견학 이념과 교실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제가 역량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역량이란 것이 그런 의미에서 교육의 지향점을 널리 공유하고 포커스한 그런 의미는 있을 수 있겠다. 여기 저기 김기봉 선생님 주신 말씀 전 다 동의합니다. 인문교육 다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인문교육이 학생 성공의 기초라는 것을 설득하고 거기에 대한 지지를 받아내고 그게 이제 우리 교양교육계가 해야 될 일이고 좀 그렇게 보거든요. 음, 네, 네. 선생님, 제 잠깐 말씀 조금 더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네, 예, 설명 잘 시계를 보고 들었습니다. 있겠습니다. 아까 기초교양교육에서 글쓰기 교육 필요하냐 얘기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더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대학 교육에 우리가 이제 정의할 때 가장 어, 누구나 다 하는 중등교육기관과 차별화된 걸로는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럼 중등교육과 차별화된 점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글쎄 저는 어떤 문구나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판단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사고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사회의 다수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리더층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동력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물밀듯이 밀려온 어떤 방향성은 개인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인간이 고등사고를 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은 이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또는 인간에게 얼마나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제동을 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토 슈이치 교수가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300km짜리 자동차를 만드는 건 공학이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300km짜리 시속 300km짜리 자동차를 만들 때 공학자는 이걸 타고 뭘 할 것인지, 왜 만들어야지 하는 데를 질문할 필요가 없겠지만, 인문학을 하는 사람은 그거를 질문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곳에 인류가 가 있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봉착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교양교육을, 기초교양교육이 됐건 교양교육 뭐 핵심 교양이 됐건 심화 교양교육이 됐던, 저는 교양교육은 그런 제동과 견제의 어떤 능력을 길러주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이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 스스로가 정리가 안 되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상 그런 고민을 해보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메타 사고를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도구야말로 글쓰기 능력이죠. 인간은 글을 쓰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아까 이제 술자리까지 이어가서 좀 깊이 있게 논의를 하면 더 재밌겠지만 어, 그냥 얘기를 좀 드려봅니다. 혹시 예, 저 100% 동의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그 4년 내내 글쓰기 공부해야 된다고 전 믿어요. 네. 다 없어져도 글쓰기만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는 학자들도 아니, 있습니다. 저는 네, 공학하는 사람들도 네, 글쓰기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 네, 네, 공학하는 사람들 보면 세상을 0과 1로 보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근데 이거를 네, 우리가 자꾸 설득하고 네, 이해시키고 지지를 얻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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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떻게 교양교육을 1년, 네, 1학년만 해? 그 전 반대하는 입장이고, 음,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응원과 지지와 네, 실질적 효용성을 보여줄 때다. 네, 뭐 개인적인 생각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제가 사회자니까 마무리 겸해서 배 교수님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배 교수님은 뭐 교육학자이시기도 하고 또 고등교육이나 교육행정 이쪽 권위자이시기도 하고 또 교무처장이시기도 하고 전체적인 그 성균관대 전체적인 교육을 총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그 자료를 제목만 봤을 때는 기로에선 그 교양 기초교육이라고 했을 때 무슨 기로지? 사랑의 기로는 아닐 텐데 뭔가 근데 생존이라는 말을 쓰셨더라고. 생존의 기로. 네. 이게 생존의 기로라는 말을 쓴다는 건 매우 뭔가 좀 뭐랄까요? 좀 위급하거나 되게 어떤 벼랑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위험적인 그 단계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답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걸 실천하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교수님께 우리는 이제 제 질문이 좀 길긴 한데 뭐 벤치마킹 할 겸 그래서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현재 한국 교양기초교육은 생존의 기로에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그리고 성균관대는 그런 이 생존의 기로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또 제가 알기로는 기획의 신, 뭐 설계의 신이라고 하는 배 교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냥 배우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도 해주셨지만 몇 가지를 좀 전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뭐 말씀 기회 주셔서 고맙고요. 그럼 제가 그냥 그 가정을 해가지고 제일 극단적인 어려운 사정을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이고요. 지역 소멸이란 말도 있다시피 학생 수는 줄고 있고 재정은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나마 재정을 준다고 하는 도지사와 시장 군수는 오로지 일자리에만 관심이 있고 대학에 뭔가 do something을 하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과 대학은 상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더
심각한 상황은 인문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학 경영자라면 어디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투자하기 시작할까를 고민하게 되겠지요. 뭐부터, 그럼 어디가 가장 저항이 심할까도 물론 이제 정치적인, 교육 정치학적으로 보면 학과라고 하는 전통적인 또 많은 동문을 가지고 실질이 그래요. 동문과 학생들과 저항 수단을 가지고 있는 유닛, 학사 유닛이 있고 어떻게 보면 연합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세대가 있고 그 중요성을 이렇게 계속 설명해야만 이해받는 위치에 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answer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교양교육의 본질을 지키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인데 어, 또 내부에서는 이런 질문을 막 해요. 아까 그 나은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글쓰기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방법론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닐까? 챗 GPT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나오고 대화의 상대가 바뀌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어, 영어 수업 많이 하잖아요. 학교가 영어 수업을 가르치는 곳이야? 그것은 어학원 아닌가? 글로벌 역량이 영어 랭귀지 스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문화 감수성이나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책무성을 길러주는 게 글로벌 역량이냐? 제 말씀은 지금 해오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굉장히 불행한 얘기지만 교육개혁과 관련된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맨 마지막 챕터의 제목이 Change or Die예요. 아주 그 어려운 얘기지만 change 할래, die 할래 이게 이제 교육계획 책 중에 하나인데 어, 오히려 내 것을 더 지키기 위해서는 변화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학부대학에 교양 기초 교육의 그 내용을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때 교양 기초 교육계 외의 사람들도 같이 들어가서 위원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이제 교육 정책하는 사람이라서 교육과정 편성하는 과정에 참여해 보면 지극히 땀 따먹기거든요. 사회과를 늘린다 그러면 지리과 선생님들이 나서고 확률 통계를 한다 그러면 기하 벡터 선생님들이 나서고 사회과 선생님들이 우리는 사회가 아니고 정치, 경제, 법 나눠져 있다고 그러면 지리 선생님들이 우리도 인문지리, 국토지리 뭐 무슨 지리 나눠 있다. 교양교육계를 들어보면 의사소통부터 또 이렇게 그러니까 외부자를 좀 모셔다가 그들이 요구하는 건 모시고 그거를 그들이 거친 요구를 할 때 슬기롭게 받아치면서 내 거를 지키고 가야 되고 저는 교양교육 과정 개편의 시기가 왔는데 조금 안타깝다. 이건 뭐 말은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대학이 외부적으로 에이스와 같은 강력한 자극이 있을 때만 모여가지고 개편을 시도하고 책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어, 지금 라이즈라고 하는 뭐 이 자극도 있겠지만 그때 에이스 때는 정부가 교양교육이 중요해요. 힘도 쓰고 하니까 다 모여가지고 막 교양교육 개편위원회도 만들고 교양학회도 하고 대교육에 그뭐 저도 만들고 했는데 뭐 지금 정부가 돈 안 주면 안 하나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런 모임이 너무 중요할 것 같고 다 모여서 내 것을 더 지키려면 아까 change or die 이 말씀을 너무 좀 거치는 표현이긴 하지만 글쓰기를 지키려면 어떻게 지키는 게 글쓰기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글쓰기를 통해서 기르려고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니까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해야 되고 저는 계속 우리 학부대학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만들어진 교양 저도 이제 사실 문외한이라서 중점 균형 이런 게 상당히 생경했었어요 옛날에 이제 그들만의 랭귀지 예, 손정은 총장 이제 거좀 다 알아듣긴 했는데 많은 대학 경영진들은 중점 교양, 균형 교양 그들만의 랭귀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더 지키기 위해서는 교양교육 개편위원회를 만들고 대신 외부자도 좀 들어가고 학생들의 니즈 어세스먼트도 하고 바뀌는 흉내라도 내야 그래야 교수도 더 뽑아지게 되고 공간도 지키게 되고 교과목도 지키게 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지킨다는 표현이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그럼 우리 역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뭐 교양교육을 1년만 한다는 건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 물론 B급으로 가야 되겠죠. 4학년 올라갈수록 좀 줄어들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하여튼 뭐 또 근데 또 전공 선생님들 만나면 저보다 훨씬 거친 말을 할 거예요. 공대, 기계공학과 뭐 이런 선생님들 만나면 저는 굉장히 순치돼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변화하는 환경으로부터 어, 지지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한데 어떻게 이걸 이끌어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묵직한 화두를 던져주신 배상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혹시 그럼- 제가 좀 마음 불편한 얘기 하셨으면 용서하기 바랍니다. 네. 할만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제5회 한국교양교육학회 콜로키움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또, 네.